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한 가지 큰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사이클, 제국과 통화, 그리고 부의 순환이 반복되는 거대한 주기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차례로 세계 패권을 쥐고 잃어가는 과정을 분석하며 모든 나라는 부의 축적, 부채 증가, 내부 갈등, 쇠퇴라는 공통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빅사이클의 후반부, 즉 패권이 약해지고 통화가 흔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달리오의 분석대로라면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교체되는 전환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현금이 아닌 실물과 생산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혼란 속에서도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돈과 부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돈과 부채는 단순히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흐름을 빅사이클이라고 부르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왜 경제가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몰락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용, 즉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거나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기업은 공장을 짓고 사람들은 집을 사고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이 시기에는 모두가 낙관적입니다. 돈이 잘 돌고 부채를 더 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풍선의 공기를 계속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 미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에 빚을 내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품은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터졌죠.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경기 침체를 막으려 하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누적될수록 미래의 성장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갚는다는 건 곧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썼던 걸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채 사이클의 본질이에요. 이 단기적인 부채 사이클이 7년에서 10년 정도로 반복되다가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쌓이면 거대한 장기 부채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은 보통 50년에서 100년 정도에 걸쳐 진행되죠. 초기에는 성장과 혁신이 경제를 끌어올리지만 점점 부채 부담이 쌓이고 불평등이 커지며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리셋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죠. 1940년대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결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고 영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되죠. 반면 미국은 그 시기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였고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1970년대 베트남전과 복지 지출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달러는 금과의 연결을 끊게 되었죠.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달러 가치는 급락했지만 대신 세계 경제는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로 들어갑니다. 즉, 더 이상 실물 자산보다 신용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후로 198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는 달콤한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서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자산 가격은 더 오르고
경제는 끊임없이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언젠가 금리를 더 낮출 수 없을 때 벽에 부딪힙니다. 그 시점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은 그때 금리를 0으로 내리고 돈을 찍어내며 위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 처방이었어요. 빚을 없앤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옮긴 것이었죠. 민간 부채가 줄어든 대신 정부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장기 부채 사이클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사이클의 후반부, 즉 부채 디플레이션 이후의 재분배와 통화가치 하락 단계에 있습니다. 부채는 너무 많고 금리는 너무 낮으며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돈을 더 찍어내며 부채를 유지하려 하고 있죠.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실질 구매력 하락. 둘째, 부의 불평등 심화. 셋째, 정치적 극단화와 패권 경쟁입니다. 이건 단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고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비용과 복지 지출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은 부동산 부채 폭탄을 감당하느라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30년 넘게 디플레이션 후유증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겹쳐지면서 글로벌 통화 체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 러시아 등은 위안화, 금, 디지털 통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달리오가 말한 패권 교체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실물의 가치가 부각된다. 즉 화폐보다 실물에 가까운 자산, 예를 들어 금,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 디지털 자산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방어가 됩니다. 또한 국가 간 패권이 흔들릴 때는 기술과 지식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됩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국방, 이런 영역은 단기 변동보다 구조적 성장의 중심축이죠. 달리오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조언은 이겁니다. 사이클을 통째로 보라. 단기적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에 맞춰라.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을 읽는 힘입니다. 단기적인 주가나 금리의 등락보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돈의 흐름, 부채의 누적, 그리고 인간의 탐욕, 이 세 가지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게임의 룰을 이해한 것입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적 리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리듬의 마지막 몇 박자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의 끝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대비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저 파도에 휩쓸릴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의 가치를 지키는 자산을 확보하라. 둘째, 과도한 부채와 고정비를 줄여라. 셋째, 변화의 방향, 즉 기술, 에너지, 새로운 질서의 흐름 위에 올라타라. 장기 부채 사이클,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첫 박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